이런저런 루머들로 힘들어하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정원 한 구석에 있는 푸티 트리아농이라는 작은 궁전을 선물합니다. 이 궁전은 원래 디바리 백작 부인이 사용하던 곳이었는데요. 루소의 자연주의를 지지했던 그녀는 푸티 트리아농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 왕실에서 받은 소외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평소 총애하던 랑발 대공비와 폴리냑 백작 부인 등 자신이 마음에 드는 소수의 귀족들과만 어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파티나 가면 무도회를 열기도 하고 시골처럼 꾸며놓고 전원 생활을 즐기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 그녀의 그룹에 끼지 못한 귀족들은 그녀와 총신들을 향해 매일같이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고 민중들 사이에 호화롭게 별장을 개조했다는 악의성 소문까지 돌며 또 다시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한편 궁정 내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스웨덴 귀족인 한스 악셀 폰 페르센 백작의 연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었는지는 모호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플라토닉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보낸 서신에 당신 없인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 등의 말들이 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누군가가 짙은 잉크를 사용해 의미 없는 다른 글자들을 덮어 써놨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글자를 덧 쓴 사람은 페르센이라고 하는데요. 연인의 소중한 편지는 보관하되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페르센의 이러한 마음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루이 가족이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계획할 당시 대신해서 위조 여권을 구하고 루이 가족이 도주 당시 직접 마차를 모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자가 바로 페르센입니다. 또한 루이 부부의 처형 이후 혼자 남은 그녀의 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도와주려 애쓰기도 했죠.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소식이 들리자 페르센은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쳤고 가슴 깊이 사랑했으며 수천 번이라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누이요. 지금의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죽고 싶은 심정일 뿐이다. 루이 16세의 대관식이 있던 날 참석자들은 대관식에 가기 위해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농민들의 밭을 가로질러 가며 작물들을 훼손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만은 돌아가길 명령합니다. 빵이 없으면 브로시를 먹으면 되잖아.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왕비의 무지와 함께 왕실의 부패와 비리를 과장스럽게 부풀려서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 당대의 혁명 세력들 혹은 후대 사가들에 의해 조장된 근거 없는 낭설이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히려 프랑스 왕비로서는 이례적으로 빈민 구제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폭등하는 밀 시세에 밀가루빵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빵집 학교를 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자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서민의 식량을 지원하기도 하고 부리던 하인이 죽자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될 것을 염려해 직접 입양하기도 하죠.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가 어린 시절 값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떼를 썼을 때는 궁전 밖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에게는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단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나라를 말아먹은 사치스러운 악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성품이죠.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며 그나마 즐기던 유흥과도 점점 멀어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초상화를 공개한 것인데요. 예상과는 달리 또 다시 욕을 먹게 되죠. 슈미즈라는 옷이었는데 일종의 속옷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고 있던 옷의 원단이 적국인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적국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더욱 강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추후에는 이 옷이 프랑스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하죠. 또 다른 초상화도 공개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려진 초상화였는데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이기 위함이었지만 역시나 헛수고였습니다. 이 그림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 볼게요.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그려진 아이들은 모두 3명인데요. 첫째, 마리 테레즈. 둘째, 루이 조제프. 셋째, 루이 17세. 그리고 원래는 유모차 안에도 막내인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막내는 그림이 완성되기 전인 생후 11개월에 숨져 최종 완성본에서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둘째인 루이 조제프는 왕위 계승권자로 책봉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을 얻어 8살의 어린 나이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도 이미 병이 악화되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던 상태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최후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다양한 혐의가 씌워졌고 혁명 정부로부터 결국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국고 낭비 혐의, 정부의 부패,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혐의, 백성에 대한 기만, 프랑스를 멸망시키려는 시도, 전쟁 유발이 그것이죠.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혐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루이 17세와의 근친상간이라는 혐의 제기였죠. 재판 내내 왕비의 품격을 지키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그녀는 근친상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기소된 이 혐의에 관해서 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의 모든 여성은 물론 남성들까지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동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굉장한 아동학대를 당하고 마약까지 동원되어 세뇌를 당한 루이 17세는 끝내 자신의 입으로 어머니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고 말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결국 사형이 선고되고 맙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짧게 잘린 머리카락, 뒤로 묶인 손, 사형수를 호송할 때 흔히 쓰인 가축 수송용 마차,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되었던 민중들의 끝도 없는 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 앞에 설 때까지 품위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형 직전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밟고서는 실례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1793년 10월 16일 12시 15분 38세의 생일을 2주 앞둔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렇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심약한 남편을 휘두르며 고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여 프랑스를 배신하고 사생활이 추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여자. 국민의 피를 개걸스럽게 먹던 거만한 오스트리아 여자의 머리가 마침내 떨어졌다. 이는 처형 이후 혁명재판소가 받은 축하문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난과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기는 했지만 과연 사형당할 만큼의 죄였을까요?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형 전에 남긴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 스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